상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는 안 잡히고 있죠. 또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그 국제 유가는 무려 4년 만에 최고치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네, 게다가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릴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막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교과서적인 경제학 상식이라면 투자자들은 겁을 먹고 현금을 꽉 쥐거나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숨어야 합니다. 그렇죠. 당연한 수순이죠. 그런데 지금 시장 한가운데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최고 위험 자산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 말씀이시죠. 네, 비트코인이 10만 3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요. 또 동시에 한국의 코스피는 6,700선을 넘보면서 역사적인 고점을 터치하고 있거든요. 정말 기이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식 탐구에 열정적인 청취자님들을 환영하면서 이 앞뒤가 안 맞는 모순투성이의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할 2026년 4월 30일자 글로벌 시황 리포트가 바로 그 거대한 모순의 정체를 담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숫자들도 화려하고 막 시장이 뜨거운 것 같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지표들 아래에는 약간 5월엔 팔아라, 그러니까 셀인 메이라는 월가의 오래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116달러를 넘어선 유가라는 아주 무거운 그림자도 깔려 있고요. 그냥 어제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군요. 네, 그 이면에서 거대한 자본들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또 어디로 피싱하고 있는지를 추적해보는 게 오늘 우리 심층 분석의 핵심 미션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죠. 먼저 역사적인 신고가 행진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한국 증시부터 좀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 시장 상황이 참 다이내믹하죠. 어제 마감 숫자를 보면 그 코스피는 6,670선에 턱걸이하면서 약보합세를 보였고요. 또 코스닥은 1.4% 정도 꽤 의미 있게 하락을 했어요. 연휴 직전에 코스피 장중 6,750선을 터치했다는 엄청난 성과가 있긴 했지만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 리포트를 보면서 가장 기형적이라고 느낀 건 지수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내부의 극단적인 온도차가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한국 증시는 사실상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라기보다는 완전히 쪼개진 두 개의 평행 우주 같거든요. 섹터별 수익률이 그걸 아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기전자 업종, 그러니까 반도체 쪽은 주간 기준으로 무려 8% 넘게 폭등을 했어요. 대장주인 SK하이닉스는 130만 원을 훌쩍 넘어서면서 몸집이 막 930조 원을 돌파했단 말이죠. 엄청난 질주죠. 반면 다른 쪽은 완전히 초산집 분위기입니다. 네, 건설업이나 보허업 같은 기존 전통산업들은 진짜 죽을 쏘고 있잖아요. 건설업은 오늘도 3.7% 넘게 급락했고 보험이나 금융, 전기가스 같은 내수 방어주들도 완전 풍비박산이 나고 있어요. 온도차가 정말 극명합니다. 이게 약간 농구팀으로 치면 한 명의 슈퍼스타가 매 경기 혼자서 막 50점씩 득점하고 있는 건데 나머지 수비진은 완전히 다리가 풀려서 상대방한테 자동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과연 이 반도차라는 에이스 한 명만 믿고 우승, 그러니까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 농구팀 비유를 시장의 구조적 한계로 바로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스 한 명이 아무리 점수를 혼자 다 내도 결국 팀 전체의 체력이 고갈되면 한 번의 역습에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팀 전체의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지금 코스피 6,700에서 6,750선이라는 구간이 딱 그런 위치입니다. 이게 단순히 숫자가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구간인가요? 지난 몇 년간 물려있던 매물들, 그리고 이번 상승장에서 수익을 확정짓고 싶어하는 거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막 콘크리트처럼 뭉쳐있는 아주 거대한 저항선입니다. 단순히 지수가 비싸다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콘크리트 벽을 뚫어내려면 에이스의 득점뿐만 아니라 그 수비진, 그러니까 건설이나 금융 같은 전통산업들의 뒷받침이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수비진이 완전히 붕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저항선을 시원하게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머뭇거린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의 뇌리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5월엔 팔아라 라는 격언이 떠오르게 됩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데 잘됐다. 일단 수익난 반도체부터 팔고 도망가자. 이런 심리인가요? 네, 그런 매도 심리가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퍼질 수 있는 아주 구조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좀 아찔하네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다른 수비진들은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건가요? 반도체만 잘 나가고 나머지가 무너지는 데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해답은 거시경제, 즉 매크로 지표에서 찾아야 하거든요. 아, 리포트에 나오는 그 FICC 지표 말씀이시죠? 채권이나 외환, 원자재 시장 흐름을 보여주는 데이터요. 네, 거기서부터 아주 숨막히는 수치들이 등장합니다. 상황이 꽤 살벌해요. 저도 숫자 보고 놀랐습니다. 그 국제 유가 WTI가 배럴당 116달러를 돌파했더라고요. 4년 만에 최고치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연준의 매파적 기조 속에서 4.4% 위로 훌쩍 올라가 버렸습니다. 116달러의 유가랑 4.4%의 금리. 이게 구체적으로 시장에 어떤 타격을 주는 건가요? 이 두 가지 지표가 방금 말씀하신 전통산업들의 목을 조르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유가가 116달러라는 건 물건을 만들고 운송하는 데 드는 기초 비용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4.4%를 넘었다는 건 시중 은행들의 대출 금리는 훨씬 더 가혹하다는 의미겠죠. 정확합니다. 아까 건설업이 급락했다고 하셨죠? 건설사들을 예로 들어볼게요. 건설사들은 땅을 사고 건물을 올릴 때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서 씁니다. 이걸 프로젝트 파이낸싱, PF라고 부르잖아요. 네, PF 대출 부실 우려 니스에서 엄청 많이 봤어요. 이자 비용은 눈덩이처럼 막 불어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철근이나 시멘트 같은 원자재 가격은 유가 급등과 함께 치솟고 있단 말이죠. 아,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빚 갚기도 벅찬 상황이네요. 네, 그러니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수순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압도적인 기술력이랑 AI 수요 폭발 덕분에 마진이 워낙 좋아서 이 고금리랑 고유가를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지만요. 건설이나 내수 기업들은 그 비용 폭탄을 맨몸으로 다 막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쉽사리 내리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으니까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철저하게 금리 저항력을 기준으로 완전히 양극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다 이해가 가는데 제가 리포트를 보면서 진짜 강력한 의문이 하나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이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자가 비싸고 기름값이 폭등해서 기업들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게다가 원달러 환율은 1,480원대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고요. 네, 극도의 불안감이 지배하는 장세죠. 이런 공포 상황이면 보통 사람들은 주식이나 코인 같은 위험 자산을 다 팔고 아주 안전한 은행 예금이나 미국 달러화로 꽁꽁 숨는 게 상식 아닙니까? 전통적인 경제학 관점에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10만 3천 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심지어 금값도 오르고 있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가장 위험하다는 자산이랑 가장 안전하다는 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이 현상. 이건 그냥 시장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도박판이 된 거 아닌가요? 겉보기엔 정말 모순적이고 이성이 없는 것 같죠? 하지만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지금의 시장을 단순히 위험 회피, 그러니까 리스크 오프라는 과거의 낡은 프레임으로만 분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시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지금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막 불안감에 무작정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극단적 선별 장세입니다. 극단적 선별이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아무데나 숨는 게 아니라 아주 특정한 방공호만 찾아 들어간다는 뜻인가요? 정확해요. 투자자들이 이자 부담이랑 물가 상승이라는 거대한 폭풍을 피하려고 단순히 현금만 쥐고 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폭풍 속에서도 기어코 살아남거나 오히려 이득을 볼 놈들을 현매경처럼 들이대고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아, 리포트에 나온 석유 화학주 강세가 그런 맥락인가요? 맞습니다. 고유가로 산업 전반이 타격을 받지만 오히려 그 비용 상승을 제품 가격에 바로 전가할 수 있는 정유나 화학조로는 돈 재빠르게 이동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죠. 듣고 보니 비트코인이랑 금의 동반 상승도 결국 그 선별 장세의 일환이겠네요. 네, 과거의 비트코인은 단순히 기술주의 대체제나 투개판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투자자들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죠? 이 고물가와 고금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장기화되는 걸 보면서 투자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혹시 기존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이나 화폐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고장난 거 아닐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와, 통화 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전통적인 달러 패권의 불확실성을 해지, 즉 방어하기 위해서 정부의 통제망 밖에 있는 비트코인을 새로운 시대의 디지털 금이자
대체 안전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돈이 여기저기 넓게 퍼지는 게 아니라 아주 확실한 논리가 있는 좁은 틈새로만 강하게 쏠리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영리하고 예민해진 돈의 흐름이죠. 중앙은행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이 비트코인을 안전자산 반열에 올려놓았다는 해석, 이거 진짜 흥미롭습니다. 그럼 이 똑똑해진 돈의 흐름, 이 머니무브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거대한 블랙홀은 어딜까요? 당연히 글로벌 금융의 심장인 미국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 증시 지표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제일 다이내믹해야 할 미국 증시인데,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모두 전일 대비 변동률이 0.00%더라고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전혀 변동이 없었죠. 폭풍의 눈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처럼 너무 고요한 거 아닌가요? 미국으로 빨려 들어오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치고 있습니다. 신흥국 시장에서 빠져나온 돈이 기축통화국이자 가장 거대한 시장인 미국으로 향하는 아주 본능적인 자본 이동이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미국으로 돈이 몰린다고 해서 미국 거리에 돈이 막 굴러다니고 모든 기업이 동방석에 앉는 동네 잔디가 나올린 게 아니더라고요. 리포트에 나온 그 유명한 에피소드 말씀이시죠? 네, 제2의 워런 버핏이라고 불리는 월가 거물 헤지펀드 매니저 빌 에크먼 이야기요. 이 사람이 야심차게 새로운 주식을 상장시켰는데 세상에 첫날부터 무려 18%나 폭락해버렸잖아요. 이름값만 보면 돈이 쓸어 담겨야 정상인데 말이죠. 제 말이요. 아무리 장이 까다로워도 빌 에크먼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극단적 선별 장세의 냉혹함을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입니다. 과거에 막 유동성이 넘쳐나고 금리가 낮았던 시절에는 빌 에크먼 같은 유명 인사가 비전만 그럴싸하게 딱 제시해도 돈이 미친 듯이 몰렸거든요. 아, 그때는 뭐 꿈만 못 꿔도 주가가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금리가 4%로 넘어가는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돈의 기회비용이 너무 비싸졌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10년물 국채만 사둬도 4% 이상의 확정 이자를 주는데 굳이 실체도 모호하고 당장 현금도 못 보는 신규 펀드나 기업에 내 돈을 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와, 미국 시장이 무슨 깐깐하고 배타적인 VIP 클럽이 되어버린 거네요. 문 앞에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자금들이 줄을 쫙 서 있는데 클럽 기도들이 비전이고 철학이고 다 필요 없고 당장 이번 분기에 수십조 원 영업이익 낼 수 있는 재무제표 가져와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하하, 아주 찰떡 같은 비유입니다. 지금 그 까다로운 VIP 클럽을 통과해서 블랙홀처럼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유일한 주체들이 바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실적이 확실한 빅테크들입니다. 아, 결국 거물급 이름표마저 무용지물로 만들 만큼 철저하게 실적 중심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군요. 네, 장기적인 머니무브 현상이 미국 증시 전체를 방어해주는 건 맞지만 그 대부에서는 아주 무섭고 냉혹한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인 겁니다. 정말 살얼음 판이 따로 없네요. 자, 그럼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전 세계 지도를 한번 쫙 펼쳐볼까요? 다른 대륙들의 상황도 짚고 넘어가야죠. 미국이라는 거대한 블랙홀 주변에서 다른 곳들은 어떤 성적표를 받고 있을까요? 대체로 좀 어둡습니다. 유럽을 보면 독일이랑 영국 모두 1% 넘게 하락 마감했어요. 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기대감 덕분에 방산주들이 반짝 상승하긴 했죠. 네, 하지만 거시적인 하락 추세를 막기엔 넉부족이었고요. 아시아로 넘어오면 상황은 더 복잡하게 엇갈립니다. 일본 증시는 엔화가 엄청난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수출 기업들에게 대박이 나야 할 상황인데도 오히려 하락을 했거든요. 전 세계 각국 증시가 글로벌 매크로라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각자의 내부 이슈에 발목을 잡혀서 완전히 파편화, 즉 각자 도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맞아요. 그 와중에 정말 특이한 건 중국이에요. 전 세계가 금리 공포에 파란불을 켜고 하락하고 있는데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0.45%, 홍콩 항생지수는 1.68% 상승하면서 유일하게 붉은 빛을 뽐내고 있더라고요. 중국은 미국 중심의 통화정책 패러다임에서 상대적으로 좀 고립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자체적인 경기 부양책을 막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독자적인 현상입니다. 아, 자기들만의 사이클을 타고 있는 거군요. 집중해서 주목해야 할 곳은 중국이 아닙니다. 바로 한국과 대만이죠. 아, 리포트에 인용된 한국투자공사 KIC 회의 내용 말씀이시죠?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왔었죠. 글로벌 자금이 전반적으로 신흥국이랑 아시아를 떠나서 미국으로 막 탈출하고 있는 와중에도 아시아 내에서 한국과 대만은 오히려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탈출 러시 속에서도 그 자금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유일한 중력이 바로 AI입니다.
아까 미국 시장이 실적만 보는 아주 깜깜한 VIP 클럽이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전 세계 기업들이 그 VIP 클럽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해서 좌절하고 있을 때 한국과 대만은 글로벌 AI 밸류 체인이라는 핵심 하드웨어를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 딱 하나만으로 아주 강력한 프리패스를 손에 쥐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와, 프리패스요. 엔비디아의 칩을 위탁 생산할 파운드리가 있는 대만, 그리고 그 칩에 들어갈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공급하는 한국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지금 아시아 증시 전체에 방파제 역할을 든든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한국 증시가 그 AI라는 VIP 프리패스를 목에 걸고 버티고 있다는 거, 이거 참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네, 지금으로선 가장 강력한 무기죠. 그렇다면 우리 청취자님들이 지금 이 순간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을 제가 대신 던져봐야겠네요. 이 프리패스의 유효기간 과연 언제까지일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그 답을 줄 수 있는 이벤트가 마침 예정되어 있죠. 네, 공교롭게도 오늘 4월 30일에 미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인 애플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플이 AI 시대에 좀 뒤처졌다는 평가도 있고 아니다, 여전히 압도적인 생태계를 가졌다 이런 평가가 엇갈리잖아요. 네, 시장의 이목이 다 쏠려 있습니다. 이 발표가 글로벌 시장, 특히 우리 한국 증시에 어떤 방아쇠를 당기게 될까요? 오늘 애플의 실적 발표는 단순한 한 기업의 분기 성적표 공개가 아닙니다.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를 리스크 온, 그러니까 위험 선호로 확 돌릴지 아니면 리스크 오프로 완전히 꺾어버릴지를 결정짓는 거대한 스위치 역할을 할 거예요. 와, 스위치 역할이요. 만약 긍정적으로 나온다면요? 애플이 만약 이번 발표에서 기존의 하드웨어 판매 부진을 완전히 극복할 만한 강력한 자체 AI 탑재 계획을 발표하거나 예상 밖의 엄청난 실적 방어력을 보여준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116달러의 고유가와 4.4%의 고금리 앞에서도 빅테크와 AI의 성장은 절대 꺾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확신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긍정적인 온기가 막 퍼져나가겠네요. 그렇죠. 그 온기는 즉각적으로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의 IT 기업들 그리고 반도체 밸류체인 전반으로 쫙 퍼져나가면서 코스피 6,700선이라는 거대한 저항선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원동력이 될 겁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상황이 엄청 심각해지겠군요. 만약 애플마저 금리 부담이랑 소비자 지출 감소 때문에 향후 실적이 좀 불투명하다 이런 식의 가이던스를 내놓는다면요. 그렇게 되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5월의 저주가 단순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넘어서 아주 현실적인 매도 폭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VIP 클럽의 핵심 멤버조차 흔들리는 셈이니까요. 맞습니다. VIP 멤버가 흔들리는데 문 앞에서 프리패스를 쥐고 서 있던 한국의 대형주들이 그 충격을 피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당장 던지고 도망가려는 심리가 커지겠네요. 네, 지금처럼 글로벌 증시가 유럽은 전쟁 이슈로, 일본은 엔화 이슈로 철저하게 쪼개져 있는 파편화 장세에서는 전체 지수의 방향성을 맞추려는 도박은 위험합니다. 이 거대한 공급망 안에서 어떤 위기에도 확실하게 살아남을 대체 불가능한 기업을 골라내는 시야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마치 심해를 탐험하듯이 이 복잡한 글로벌 시장을 아주 샅샅이 뒤져보고 왔습니다. 이 반대한 정보들 속에서 우리 청취자님들이 내일 아침 당장 회의나 투자에 활용하셔야 할 세 가지 핵심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요약이 꼭 필요하죠. 첫째, 코스피 6,700선 돌파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는 반도체 혼자 멱살을 잡고 끌고 가고 있고 전통 산업은 속절없이 무너지는 아슬아슬한 극단적 양극화가 숨어 있다는 점.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둘째, 116달러의 고유가와 4.4%의 고금리가 기업들의 숨통을 막 조이는 가운데 시장은 무작정 위험을 피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이나 특정 수혜주로 돈이 쏠리는 선별 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맞아요. 맹목적 회피가 아니라 선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미국이라는 그 거대한 블랙홀도 이제는 뜬구름 잡는 비전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압도적인 현금 창출력, 즉 확실한 실적만을 요구하는 엄청나게 배타적인 무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완벽한 정리입니다. 청취자님들께서 산업 트렌드를 분석하실 때 단순히 주가 지수가 오늘 올랐다 내렸다 하는 표면적인 뉴스에만 흔들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면에 있는 구조를 봐야 한다는 거죠. 네, 왜 건설업과 내수시장은 비명을 지르는데 기술주들은 태연하게 버티는지, 왜 가장 안전한 금과 가장 위험한 비트코인이 동시에 오르고 있는지,
이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비용과 자본의 역학관계를 꿰뚫어 보시는 분들만이 다가올 변동성 속에서 진짜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결국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움직이는 왜, 그리고 어떻게를 봐야 한다는 거네요.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지식탐구에 열정적인 청취자님들께 혼자만의 시간에 조용히 곱씹어 볼 만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지금 한국 증시의 운명, 아니 글로벌 아시아 증시 전체의 운명은 이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하드웨어, 즉 반도체 기업들의 어깨에 모든 것이 달려 있잖아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만약 당장 내일이라도 빅테크 기업들이 자 이제 AI 연산을 위한 칩은 충분히 다 사서 깔아뒀으니까 내년부터는 이 인프라 위에서 돌아갈 소프트웨어랑 서비스로 돈을 버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패러다임을 확 바꿔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의 전환점이요? 네. 그동안 인프라 구축의 최대 수혜를 누렸던 한국의 반도체 하드웨어 독점권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주 근본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네요. 아니면 그 순간 오늘 우리가 막 열광하면서 바라본 이 6700선이라는 고점이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는 도약의 발판이 아니라 가장 아찔하고 위험한 절벽의 끝자락이 되어버릴까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시장 참여자라면 반드시 고민해봐야 할 문제고요. 내도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